자, 면목 프린트 우선은 이걸로 수업 진행해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들 공부들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우선 어미말과 새끼말 요 부분 있잖아. 교과서에 있는 작품 같아. 그래서 니네 프린트엔 지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프린트만 우선 할 테니까. 자, 구비문학이라고 나와 있고 구비문학의 종류에 이제 개념 알고 가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설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설화. 그래서 설화를 세 분류로 지금 나눠 놓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를 한 건데, 자 보자. 우선은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신화는 신 또는 신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신화다. 여러분들 단군 신화, 뭐 동명왕 신화 이런 거 알잖아. 그 신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전설은 실제로 있었다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민담은 재미와 교훈을 위해, 이건 흥미 위주의 이야기야. 흥미 위주의 이야기. 흥미 위주의 꾸며서 한 이야기고, 자 밑에 신화, 전설, 민담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신화는 배경이 아주 옛날 신성한 장소.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봐봐. 때는 조선시대 무슨 장터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여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니까 당연히 증거물도 있어야 돼. 증거물. 구체적인 증거물. 알았지? 자, 신화는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니까 당연히 신성성이고, 신화의 증거물은 포괄적으로 나타나. 포괄적으로. 우리 민족, 국토, 전역에. 알겠지? 전설은 구체적 증거. 자, 민담은 그냥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체상의 특징과 효과. 자, 일상생활에서 주로, 야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를 지금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게 구비문학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 구비문학이잖아. 그러니까 자,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인 입말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또 사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 반복 및 군더더기 있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해서 생동감과 현장감 느끼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최고운전과 비교. 이 최고운전은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 가끔 등장하는 지문인데, 자 보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고, 어미말과 새끼말은 아마 민담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기록문학이고 갈래중 고전소설에 속한다. 자, 최고운전 한번 봐볼게요. 중국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자 그럼 이제 시간적 배경 신라 시대네.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넣고 황초의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쇠를 녹여 함께 부어 열어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 편지와 함께 신라에 보냈다. 봉서의 내용인즉 너희 나라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서 씨를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도살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자, 이제 봐봐. 신라의 황제가, 중국의 황제가 빡쳐서 지금 신라를 치기 위해서 계란 있지, 계란을 솜으로 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항아리에 놓고, 이렇게 항아리에 놓고, 이건 지금 계란이지, 항아리에 놓고, 오케이? 이거를 흔들리지 않게 채워. 또 구리쇠를 녹여 함을 부어. 여기를 다 부었어. 그래서 이걸 못 열어보게 딱 만들었어. 결국 이 안에 있는 건 계란이야, 계란. 근데 이제 이걸 열어보지 못해.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걸 맞춰.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시를 지어서 보내.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그럼 여기 대국의 사신은 누구냐면은 중국의 황제의 심부름꾼이야. 편지를 받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신라 왕이 몸소 사신을 맞이하였고 신라 왕 족밥이야 족밥. 몸소 사신을 맞이하였고 조서를 읽어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 유생들 중에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서 시를 짓는 사람은 장차 높은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눠줄 것이다 하심에 아무도 구석의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더라. 왜? 야 지금 얘네가 이거 못 맞추면 우리나라 죽인대잖아.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또 나승상의 딸아이가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나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떨어진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칭하여 서울로 들어갔다. 누가? 이 아이라는 인물이. 오케이? 자, 나승상 있잖아. 나승상의 딸애가 예쁘고 똑똑하대. 그래서 옷을 잘 갈아입고 거울 수성꾼으로 변장을 해서 서울로 갔대. 이 아이라는 인물이. 그러고는 승상댁 문 앞에 와서 거울 수선하라는 말을 여러 번 외쳤다. 이에 나승상의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낡은 거울을 유모에게 보내주어 이내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살인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장사 역시 그 장사는 누구야? 이 아이가 지금 거울 장사로 바뀐 거지. 몰래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여기고는 자 봐봐 쥐고 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트렸다. 지금 요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 등장하는 아이 있잖아. 요 아이가 지금 나승상의 딸이야. 나승상 딸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변장해서 얘네 집 앞에 간 거고 얘가 거울을 갖고 나오자 일부러 거울을 깨트린 거야. 이해되죠? 유모가 발을 구르며 다급하게 화를 내자 장사 말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졌으니 발은 굴러 무엇합니까? 자, 이 몸이 노복이 돼서 종이 돼서 깨진 거울을 보상하겠으니 청을 들어 주옵소서. 야 이게 목적이네. 이게 목적이야. 맞아? 야, 깨진 거 뭐해? 하지만 내가 종이 돼서 갚을게. 유모가 돌아와 승상께 고하니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묻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라고 아이가 대답하되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파경노라고 불러주십시오. 파경노가 뭐냐면 여기서 파가 파괴하다. 경자가 거울 경자야.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고 불러주십시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지라. 승상은 파경노에게 말을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파경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 무리들이 열을 지어 따라다녔으며 조금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이후로는 말들이 살찌고 여인 말이 없었다. 그럼 뭐야 능력이 비범하다는 얘기지? 아침에 파경노가 말 무리를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놓고 숲속에 온종일 실을 읊으면 청이동자 수명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말을 먹이고 혹은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제 얘네는 적각 모티브야. 적각 모티브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던 애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거거든. 여기 아이 파경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가 말을 먹여 놓잖아. 그럼 하늘에서 청이동자들이 내려와서 말을 훈련시켰대.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노 앞에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리니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더라. 나승상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파경노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말 다름 또한 기이하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천하의 일을 맡기지 천한 일을 그러니까 말 키우는 일 같은 거 맡기지 마소서 하니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예전에 동산에다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매몰되어 잡초 속에 묻혀버렸는지라. 파경노로 하여금 꽃밭을 가꾸는 일을 맡겼다. 두 번째 일이네. 꽃밭 가꾸는 일. 파경노는 또한 한가로이 꽃밭에 앉아서 시만 읊고 있었을 뿐 가꾸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역시 하늘에서 선녀가 밤에 내려와서 혹은 걸음을 주고 가꾸고 혹은 풀을 뽑으니 전보다 배나 아름답고 무성해졌다. 자,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되죠. 야, 여기서 승상도 임금의 부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임금이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시름에 빠진다. 이건 왜? 신라의 국운이 달린 거거든. 나라의 일이 달린 거거든. 그래서 임금이 얘한테 야, 너 이 속에 있는 물건 뭔지 알아맞혀서 시 지어와. 이렇게 하니까 승상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거지.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파경노에게 시를 짓는 일을 명하지만 파경노는
자신을 사위로 삼는다면, 자 이제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됐네. 사위로 삼는다면 시를 짓겠다고 말했다. 파경노가 노비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던 승상은 딸이 설득하자 결국 파경노를 사위로 맞이한다. 결국 이 파경노는 아까 양승상이 아름다운 양승상이 아니지 무슨 승상이야? 그 딸의 사위가 됐죠. 남편이 된 거지. 다음날 승상이 사람을 지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리라 하였다. 이때 파경노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 하고, 자 파경노가 치원입니다. 자를 고운이라고 하였다. 승상의 딸이 옆에 앉아서 시 짓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지을 것이니 재촉하지 마 하고는 승상의 딸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이도록 하고 스스로 붓 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우고 잤다. 승상의 딸이 근심하다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서 봐보자. 꿈을 꿉니다.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위에서 서로 버타여 무늬 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 했다. 이윽고 쌍용의 콧구멍에서 여러 가지 빛깔의 상스러운 기운이 나와 함을 환히 비추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 어떤 자는 시를 지어 읊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을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깨어 놀라보니 꿈이더라.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가 써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했다. 기가 막히게 잘 썼다. 시의 내용이 이제 결국 여기선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부분에서는 얘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말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키워줬고 꽃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키워줬잖아. 하늘에서 내려와서 얘 꿈속에서 이 함에 뭐가 있는지 보여준 거야. 둥글고 둥근함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계란이죠? 밤마다 때르라라 울려 하건만, 밤마다 때르라라 운다. 너네 닭 있잖아, 닭. 뜸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시를 지은 거야. 치원이 승상의 딸을 지켜 승상에게 바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대궐로 들어가 왕에게 바치었다. 왕이 보고서는 크고 놀라 부르셨다. 경이 어떻게 하라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신이 지은 게 아니라 저의 사위가 지은 겁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의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씀하시길 둥글고 둥근함 속에 물건은 반은 이고 반은 노란 데는 맞는 구절이나 밤마다 때르라를 울려 하건만 울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구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왜? 계란이니까. 닭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황제가 실수한 게 있지. 뭐야? 그 사이에 그 계란이 부활을 해. 하고 함을 열고 보시니 열어나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가 되었음에 황제는 탐복하시고 말하기를 야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전소설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문제는 선생님이 안 풉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시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최고운전이 또 있네. 한 작품이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온 거니까. 맞지? 자, 한번 여기서 끊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찍어서 계속 올릴게요.